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는 가족들이 보였다. 내 남편, 내 어머니, 내 아들, 그리고 내 여동생까지. 나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말했다. 엄마, 앉으세요. 이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더 이상 이 집안의 주인이 아니시라고요. 보린 이모가 이제 아빠를 더 행복하게 해드려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방을 나왔다. 다음 날 부재중 전화가 118통이나 와 있었다. 그날 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코트 속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추위였다. 나는 남편 마규석이 그의 오만함으로 거의 망칠 뻔했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산에서 사흘간의 지독한 출장을 마치고 막 도착한 참이었다.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수면 부족으로 눈은 타는 듯이 아팠고 노트북 가방의 무게에 어깨는 쑤셨다. 내가 원하는 건 뜨거운 샤워, 레드와인 한 잔, 그리고 내 집에 안락한 뿐이었다. 규석에게 내가 그의 실수를 바로잡았고 우리가 22년 동안 함께 일궈온 부동산 제국 청룡개발, 이 다음 분기에도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차를 몰아 한남동에 있는 우리 대저택의 진입로로 들어섰다. 거실불이 켜져 있었고 서리가 내린 어두운 잔디밭 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상했다. 보통 밤 10시면 집은 고요했다. 규석은 서재에 21살 아들 제리미는 자기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고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리셉션 테이블 위 그릇에 열쇠를 던져 넣었다. 나를 맞이한 침묵은 평화롭지 않았다.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공기 같았다. 다녀왔어요. 나는 코트를 걸며 외쳤다. 규석 씨, 제리마, 나왔어. 소은아, 우리 거실에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응접실에서 들려왔다. 위장이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강로희 여사는 여기서 차로 40분 거리에 사셨다. 화요일 밤에 어쩐 일이지? 갑자기 공포가 나를 덮쳤다. 동생 보린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누가 아픈가? 나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릴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거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 재판정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내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고른 디자이너,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규석은 하얀 셔츠를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중앙에 앉아 있었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왼쪽에는 어머니 강 여사가 뻣뻣한 자세로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내 여동생 보린이가, 그리고 옆 안락의자에는 아들 제리미가 앉아 있었다. 숨막히는 분위기였다. 아무도 울고 있지 않았다. 아무도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결연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엄마, 다들 괜찮으신 거죠? 내가 한 걸음 다가서자 제리미가 일어섰다. 나를 안아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마치 문을 막는 경호원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내가 20년 동안 키워온 온기가 전혀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 앉으세요. 제리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낮았으며 모든 애정이 거세되어 있었다. 소란 피우지 말고 들으셔야 해요. 소란? 제리마, 너 무섭게 왜 이래? 이게 다 뭐야? 이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는 마치 연습한 대사처럼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이 집안의 주인이 아니시라고요. 나는 규석을 쳐다봤다. 규석 씨,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규석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수년간 우리 회사의 얼굴이었던 그의 잘생긴 얼굴이 연민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끝났어, 소은아. 이 위선은 이제 끝이야. 무슨 위선? 나는 마른 땅에서 익사하는 기분이었다. 보린 이모가, 제리미가 내 동생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아빠를 더 행복하게 해드려요. 엄마랑은 달리 이모는 아빠를 이해하거든요. 세상이 멈췄다. 나는 보린이를 쳐다봤다. 내 여동생. 내가 6년 동안 월세를 내주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내가 고용해준 그 아이. 그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입고 있는 실크 블라우스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 옷장에서 사라진 것과 비슷해 보였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규석의 손이 보린이의 무릎 위에 아무렇지 않게 소유욕을 드러내며 놓여 있었다. 네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내 어머니 강 여사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훈계조였다. 우리는 이걸 가족으로서 처리하고 싶었어. 소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넌 몇 년 동안 일과 결혼해서 살았잖아. 규석이는 남자야. 남자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 노트북이랑 같이 자는 파트너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아내가 필요하다고. 엄마, 나는 속삭였다. 배신감은 그 어떤 칼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알고 계셨군요. 이걸 찬성하신 거예요. 나는 행복을 지지하는 거야. 강 여사가 반항적으로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보린이와 규석이는 서로 통하는 게 있어. 서로 사랑한다고, 소은아. 계획한 게 아니야. 그냥 일어난 일이지. 사랑에 빠진 걸 벌할 수는 없잖아. 나는 보린이를 보았다. 그녀는 작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넘기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매립등 아래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였다. 새 반지가 아니었다. 내 반지였다. 규석이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앤티크 아르데코 다이아몬드 반지. 6개월 전 내 보석함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그 반지였다. 나는 며칠을 울며 온 집안을 뒤졌었다. 규석은 내가 칠칠치 못해서 헬스장에서 잃어버렸을 거라고 말했었다. 그거 내 반지잖아. 내 목소리가 순수한 분노로 떨렸다. 그 분노는 목구멍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그 애한테 더 잘 어울려. 규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너한테는 낭비였지. 어차피 보석 같은 건 하지도 않잖아.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셨으면 해요. 제리미가 다시 침묵을 깼다. 아빠는 이 집에 남으실 거예요. 저도 여기 있을 거고요. 엄마가 떠나는 게 낫겠어요. 엄마는 너무 긴장감을 조성해요. 내 아들, 내가 열이 날 때마다 간호하고 주 80시간을 일해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던 내 아기. 그 아이가 내가 지은 집에서 나를 내쫓고 있었다. 이걸 선택하는 거니? 나는 마침내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제리미에게 물었다. 내 등 뒤에서 네 아빠랑 잠자리를 갖는 여자를 선택하는 거냐고? 걘 내 이모야, 제리마. 이제 그냥 이모가 아니에요. 제리미가 쏘아붙였다. 실제로 내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엄마는 그냥 나한테 돈이나 던져주고 공부하라고만 하잖아요. 아빠랑 보린 이모는 날 어른으로 대해줘요. 나는 그들 넷을 둘러보았다. 내 남편, 내 동생, 내 어머니, 내 아들, 내 인생의 내 기둥. 그리고 그들 모두는 썩어 있었다. 그들은 내 마음을 부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숨막히는 잔인함으로 내 존재 자체를 해체하고 있었다. 메스꺼움이 몰려왔지만 나는 그것을 억지로 삼켰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다. 소리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등을 곧게 폈다. 규석을 쳐다봤다. 그가 움찔하며 시선을 피할 때까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해?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치명적으로 단호했다. 지겹고 이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소란 피우지 마, 언니. 보린이의 목소리가 역겹게 달콤했다. 이혼 문제는 성숙하게 처리하자고. 이혼? 나는 짧고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아, 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우릴 협박하지 마. 규석이 오만함을 되찾으며 쏘아붙였다. 이미 변호사랑 다 얘기 끝냈어. 넌 끝났어. 혼전 계약서, 회사 정관. 내가 다 처리해놨다고. 그 문으로 당장 나가, 소은아. 안 나가면 경비원 불러서 내 소유지에서 끌어내게 할 거야. 당신 소유지? 나는 방을 둘러봤다. 이 집의 타일 하나하나 내가 골랐다. 벽돌 한 장 한 장 내가 돈을 냈다. 그리고 지금 엄마는 무단 침입하는 거예요. 제리미가 말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완전한 단절. 나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다. 그가 변해버린 낯선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겼다. 알았어. 내가 말했다. 나는 돌아섰다. 옷걸이에서 코트를 집지 않았다. 그릇에서 열쇠를 집지 않았다. 주머니에 예비 열쇠가 있었다.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어디 가니? 강 여사가 갑자기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은아, 합의금 얘기해야지. 네가 오늘 밤에 서명하면 규석이가 후하게 제안한 게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서리가 내린 서울의 밤속으로 걸어나갔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말라붙었다. 나는 차에 탔다. 진입로의 고요함 속에서 엔진이 살아났다. 차를 빼면서 창문 너머로 그들이 보였다. 벌써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다. 나의 제거를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핸들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알던 심소은, 즉 순종적인 아내, 공급자,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해결사는 그 거실에서 죽었다. 그리고 지금 운전하며 떠나는 여자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었다. 지금 바로 일을 남겨주세요. 믿으세요. 그들이 다음에 한 짓에 비하면 이 배신은 그저 준비 운동에 불과했으니까요. 나는 1시간 동안 운전했다. 서울의 도시 불빛이 차창을 통해 붉고 금빛 줄무늬로 번져갔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이미지의 폭풍이었다. 보리니의 비웃음, 그녀의 손가락에 낀 반지, 제리미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충격 아래에서 원초적인 본능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생존, 기름이 필요했다. 공항을 떠날 때부터 연료 부족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들르지 못했다. 이제 올림픽대로의 한적한 구간에서 24시간 주유소로 들어섰다. 쌀쌀한 추위 속으로 걸어 나오자 손이 떨렸다. 나는 공동계좌에 연결된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주유기에 넣었다. 식료품 쇼핑부터 비즈니스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에 사용하던 카드였다. 처리 중. 화면이 깜빡이더니 붉은 글씨로 나타났다. 거절됨.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나는 인상을 썼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카드의 한도는 7천만 원이었고 사흘 전에 전액 결제했다. 다시 시도했다. 거절됨. 방금 목격한 배신보다 더 무거운 차가운 덩어리가 뱃속에서 형성되었다. 나는 지갑을 뒤져 내 개인 체크카드,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꺼냈다. 주유소 안으로 들어갔다. 목에 이어폰을 두른 지루해 보이는 10대 직원은 내가 생수한 병과 껌 한 통을 카운터에 올려놓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체크카드를 긁었다. 안 되는데요. 그가 껌을 씹으며 중얼거렸다. 다시 해보세요. 내 목소리가 팽팽해졌다. 돈 들어있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한 번 더 긁었다. 거절됐습니다. 손님. 잔액 부족 또는 카드 정지. 현금 있으세요? 나는 형광등 불빛 아래 마비된 채 서 있었다. 은행 앱을 확인해야 했다. 휴대폰을 더듬거리며 로그인했다. 접근 거부됨. 사용자 인증 실패.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회사 계좌를 시도했다. 접근 거부됨. 공동 예금 계좌를 시도했다. 접근 거부됨. 규석은 나를 집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걸 계획했다. 은행에 사전에 사기 혐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미리 변경해 놓지 않는 한 공동 소유자를 비즈니스 및 개인 계좌에서 즉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한밤중에 자원 없이 발이 묶여서 강 여사가 언급했던 후한 제안에 서명하러 기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는 지갑을 뒤져 쓸모없는 플라스틱 카드들을 지나 맨 아래 작은 지퍼 주머니까지 손을 뻗었다. 구겨진 1만 원짜리 지폐 8장과 동전 한 줌을 찾았다. 8만 원. 그것이 지금 나의 순자산이었다. 나는 현금으로 3만 원어치 기름을 넣고 물을 샀다. 차로 돌아오자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내 취약함에 대한 끔찍한 깨달음 때문이었다. 호텔에 갈 수 없었다. 보증금을 낼 신용카드가 없었다. 어머니 댁에 갈 수 없었다. 보린이 집에 갈 수 없었다. 나는 빈방 있음이라는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길가, 모텔을 찾을 때까지 운전했다. 트럭 운전사들이 몇 시간 잠을 자는 그런 곳이었다. 시트에서 퀴퀴한 담배 냄새와 후회의 냄새가 나는 곳, 선불입니다. 야간 관리인이 방탄유리창 너머로 말했다. 하룻밤에 7만 원입니다. 나는 남은 8만 원 중 7만 원을 건넸다. 그가 쟁반을 통해 열쇠를 밀어주었다. 12호실, 방은 얼어붙을 듯 추웠다. 히터는 덜컹거리며 타는 먼지 냄새가 나는 공기를 뱉어냈다. 나는 비싼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채로 코트를 몸에 꼭 두르고 푹 꺼진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앉았다. 휴대폰을 보았다. 화면은 알림으로 가득했다. 사과도 돌아와 달라는 부탁도 없었다. 부재중 전화 118통. 대부분은 내가 아는 번호였다. 규석의 개인 변호사, 박필수라는 이름의 상어 같은 남자. 그리고 이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제목, 혼인관계 해소 합의서. 제목, 긴급 비밀 유지 계약 요구. 제목, 해고 통지서, 청룡개발. 나는 해고 통지서를 먼저 열었다. 내가 고용하고 멘토링했던 인사부장이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PDF 파일이었다. 심소은 이사님께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귀하의 최고 운영 책임자 직위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기업 스파이 행위 및 중과실 혐의. 나는 텅 빈 방에서 거칠고 쉰 소리로 웃었다. 스파이 행위? 중과실? 새벽 3시까지 장부를 감사하던 사람이 나였다. 이 지역의 모든 건축법을 아는 사람이 나였다. 규석은 내 도움 없이는 PDF 파일을 변환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재림이었다. 내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작고 어리석은 일부는 그가 집을 나왔기를 미안해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엄마, 일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아빠가 엄마가 이혼에 맞서 싸우면 제 등록금이랑 신탁기금을 끊겠다고 하셨어요. 아빠 편에 서면 내년에 부사장 자리 약속하셨고요. 엄마는 항상 저한테 야망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냥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나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휴대폰을 침대 위에 떨어뜨렸다. 그것이 마지막 지우개였다. 규석은 내 돈과 직업만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아들의 영혼을 샀다. 내가 쌓아 올린 부를 이용해 내 아이를 뇌물로 매수해 나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 나는 너저분한 침대보 위에서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마침내 눈물이 뜨겁고 빠르게 흘러내렸다. 나는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던 아기를 위해 울었다. 놀이터에서 보호해주던 동생을 위해 울었다. 싸구려 양복에 미소만 있던 시절에 내가 믿어주었던 남편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눈물이 뺨에 소금기 있는 껍질로 마르면서 다른 무언가가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들은 나를 지웠다고 생각했다. 내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빼앗음으로써 내 힘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성을 누가 지었는지 잊었다. 누가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누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누가 시체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지 잊었다. 규석은 청룡 개발이 자신의 매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그것이 내 두뇌로 돌아갔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현관문 열쇠를 훔쳤을지 모르지만 그는 건축가가 항상 뒷문을 남겨둔다는 사실을 잊었다. 나는 천장에 물 얼룩을 응시하며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나는 더 이상 아내 심소은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 심소은이 아니었다. 나는 건축가 심소은이었고 이제 그 집 전체를 무너뜨릴 참이었다. 그 모텔방에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속도로의 교통소음은 끊임없는 굉음이었다. 하지만 나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머릿속의 소음이었다.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기억들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내가 왜 주머니에 1만 원을 넣고 더러운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나는 되돌아가야 했다. 내 삶의 기초를 살펴보고 그것이 처음부터 금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나는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두 딸 중 장녀로 자랐다.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강 여사는 홀로 우리를 키우셨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 안에 무언가를 부수었거나 혹은 단지 그녀가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냈을 뿐이었다. 그녀는 숭배받고 주목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여자였고 그 필요를 딸들에게, 아니 딸들 중 한 명에게 투영했다. 보린이는 아기 때부터 아름답게 태어났다. 길에서 낯선 사람들이 멈춰 서게 만드는 금발 곱슬머리와 커다란 파란 눈을 가졌다. 나는 평범했다. 갈색 머리, 진지한 눈, 다부진 체격. 나는 책임감 있는 아이였다. 보린이는 공주였다. 내가 18살이 되던 나를 기억한다. 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와 일부 장학금 증서를 받았다. 그것은 나의 탈출구였다. 나는 고등학교 내내 과외, 웨이트리스, 도서관 책 정리 등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머지 등록금을 모았다. 나는 편지를 흔들며 부엌으로 달려 들어갔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강 여사는 식탁에 앉아 보린이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주고 있었다. 보린이는 그때 12살이었고 이미 요구가 많고 심술궂었다. 잘 됐구나, 소은아.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 좀 낮춰라. 보린이가 머리가 아프대. 하지만 엄마, 서울대 경영학과예요. 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마침내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없었다.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소은아, 얘야, 네가 모은 그 돈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다. 제 대학 등록금이요? 보린이가 발탁됐어. 다음 달 서울에서 모델 대회가 있는데 그게 보린이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참가비, 교통비, 포트폴리오 사진 촬영비, 비싸단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엄마, 그건 제 등록금이에요.
제가 번 돈이라고요. 참 이기적이구나, 소은아. 젖은 손톱에 바람을 불며 보린이가 끼어들었다. 언니는 내가 유명해지는 게 싫은 거지. 내가 부자 되면 언니 차 사줄게, 소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죄책감과 명령을 섞은 그 톤으로 변했다. 너는 강한 아이잖니. 똑똑하고. 너는 언제나 방법을 찾을 수 있어. 1년 더 일하거나 야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린이는 연약해. 이건 그 애의 꿈이야. 동생의 꿈을 짓밟고 싶지는 않겠지. 안 그래?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나는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 물론 그랬다. 나는 18년 동안 내 가치가 오직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나는 일꾼이었고, 노새였고, 해결사였다. 보린이는 황금아이였고, 스타였고, 빛나야 할 존재였다. 보린이는 서울에 갔다. 그녀는 채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을 옷과 테마파크에 썼다. 나는 다음 해에 식당에서 2배로 일하며 그 돈을 다시 벌었다. 나는 1년 늦게, 지쳤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대학을 시작했다. 그 역학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단지 진화했을 뿐이다. 내가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 어머니는 졸업식에 오지 않으셨다. 보린이가 남자친구와 2주간 헤어진 것 때문에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홀로 졸업식 무대를 걸었다. 내가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첫 번째 큰 승진을 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됐구나, 얘야. 아, 보린이한테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집주인이 아주 못살게 군다네. 나는 보린이의 월세를 내주었다. 그녀의 차 수리비를 내주었다. 그녀가 다니지도 않은 연기 수업료를 내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아파트를 사들였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사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충분히 주기만 하면, 충분히 일하기만 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그들이 마침내 보린이를 보던 방식으로 나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고 정말 자랑스럽구나, 소은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해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녀의 기쁨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전기세 고지서였다. 나는 그녀의 안전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규석을 만났다. 그는 매력적이고 야망이 있었고 나를 알아봐주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똑똑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름답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그가 어머니와 같은 계산적인 눈빛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소울메이트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숙주를 보았다.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훈련된 여자를 보았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이 내 마음속에 파놓은 빈 공간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나는 새로운 가족, 더 나은 가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와 결혼했다. 어두운 모텔방에 누워있자 그 깨달음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규석과 결혼함으로써 가족의 역학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재창조했다. 규석은 숭배와 자원을 요구하는 황금아이였다. 나는 여전히 불을 밝히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고생하는 일꾼이었다. 그리고 보린이는 그저 필연적인 결론이었다. 내 인생의 두 기생충이 마침내 서로를 찾아낸 것이다. 너는 강한 아이잖니, 소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녀가 한 가지는 옳았다. 나는 강했다. 40년 동안 그들을 짊어질 만큼 강했다. 그리고 이제 신이시여 그들을 도우소서. 나는 놓아줄 만큼 강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섰다. 금속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작정이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갑고 명료한 냉철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연약한 보린이를 원했다. 그들은 몽상가 규석을 원했다. 좋다. 그들은 서로를 가질 수 있지만 내 돈은 가질 수 없었다. 내 회사는 가질 수 없었다. 나는 노트북 가방을 집어들었다. 희생하는 딸이 되는 것을 멈출 시간이었다. 부실 자산을 청산하는 CEO가 될 시간이었다. 아침 햇살이 모텔방의 더러운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길고 먼지 쌓인 그림자를 바닥에 드리웠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가방에 휴대용 와이파이 핫스팟이 있었다. 수년간의 출장으로 생긴 습관이었다. 규석은 존재조차 모르는 장치를 차단할 수 없었다. 아직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그 문들은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나는 SR 파일 1이라는 파일을 열었다. 내가 어떻게 규석을 파괴할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그를 만들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나는 22년 전 서울 도심의 한 부동산 네트워킹 행사에서 규석을 만났다. 그는 29이었고 몸에 잘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값싼 와인잔을 들고 투자자 그룹을 상대로 좌중을 휘어잡고 있었다. 그는 활기가 넘쳤다. 그는 에스키모에게 얼음을 팔 수 있을 것 같은 미소를 가졌다.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25이었고 대형 컨설팅 회사의 주니어 애널리스트였으며 구석에 서서 시장 조사 보고서 파일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그가 방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가 뷔페 옆에서 나를 코너로 몰았다. 새우꼬치의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하고 계신 것 같군요. 그가 재치 있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저 투자자들에게 한 당신의 발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락세인 지역의 부동산의 15% 수익률을 약속하고 있더군요. 그들의 돈을 잃게 만들 거예요. 그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러고는 웃었다. 알았어요. 들켰네요. 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숫자 전문가는 아니에요. 지루한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지루한 것들이 당신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나와 사랑에 빠졌다. 아니, 적어도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사랑에 빠졌다. 6개월 안에 우리는 결혼했고 1년 안에 청룡개발을 설립했다. 분업은 즉시 이루어졌다. 규석은 얼굴이었다. 그는 CEO였다. 그는 고객 미팅을 하고 개발업자들과 골프를 치고 조선일보나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사랑했다. 그는 직함을 사랑했다. 나는 건축가였다. 나는 최고 운영 책임자였지만 실제로는 그 외의 모든 것이었다. 나는 부지를 물색하고 대출을 협상하고 계약업체들을 관리하고 구청과 용도 변경 허가를 놓고 싸우고 세금 급여, 법률 준수 업무를 처리했다. 우리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재앙이 될 뻔했다. 규석은 강남 남부의 낡은 창고를 샀는데 그곳이 차세대 로프트 개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5억 원을 지불했는데 너무 비싼 가격이었다. 그가 고용한 계약업체는 계약금을 가지고 도망쳤다. 우리는 단 한 채도 팔기 전에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제리미를 임신한 채로 우리 집 주방 식탁에 앉아 장부의 적자를 쳐다보던 것을 기억한다. 규석은 셔츠가 땀으로 젖은 채 안절부절못하며 패닉에 빠져 있었다. 우린 끝났어. 소은아. 내 평판은 망가졌어. 소송당할 거야. 앉아요. 나는 명령했다. 나는 어머니와 보린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온 유일한 유산인 할머니의 보석을 팔았다. 내 퇴직연금을 해지했다. 나는 너무나 상세하고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제시하며 은행과 조건을 재협상했고 지점장은 그가 본 것 중 최고라고 말했다.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던 규석의 친구를 해고하고 안전모와 6개월 된 배를 하고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현장 감독을 맡았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끝냈고 3주 만에 완판했다. 규석은 경제지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인물로 칭송받았다. 헤드라인은 이랬다. 마규석 로프트의 새로운 제왕. 그는 잡지를 집에 가져와 환하게 웃었다. 이것 봐, 자기야. 우리가 해냈어. 그는 인터뷰에서 나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조심스럽게 지적하자 그는 내 이마에 키스했다. 자기야, 언론이 어떤지 알잖아. 그들은 단일 서사를 좋아해. 게다가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를 싫어하잖아. 당신은 내 비밀 병기, 왕좌 뒤의 힘이야.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회사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표지에 누구의 얼굴이 실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20년 동안 바보였다. 나는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고 대본을 썼다. 규석은 그저 걸어 나와 박수갈채를 받았을 뿐이다. 회사는 성장했다.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 고급 콘도, 복합용도 개발로 확장했다. 우리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 그것은 나의 걸작이었다. 규석은 세부 사항에 게을렀다. 그는 계약서 읽기를 싫어했다. 그는 비밀번호를 싫어했다. 당신이 처리해 소은아가 그의 단골 멘트였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복잡한 유한 책임 회사망을 만들고 자동은행 이체를 설정했다.
그리고 규석은 직원들이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을 편집증적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위해 로컬화되고 고도로 암호화된 내부 서버를 고집했다. 그는 우리가 잠기거나 IT 직원에 의해 인질로 잡혔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모든 프로토콜을 우회할 수 있는 고스트 액세스, 즉 마스터 관리자 로그인을 원했다. 오직 당신과 나만이 고스트 액세스를 알 거야. 그가 말했었다. 하지만 규석은 내가 생성한 복잡한 64자리 문자열을 외우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는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 서랍에 일주일간 보관하다가 내가 항상 옆에서 대신 입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렸다. 그는 옳았다. 나는 어제까지 항상 그곳에 있었다. 이제 모텔에 앉아 나는 청룡개발의 개인 서버 로그인 화면을 보았다. VPN 터널은 안전했다. 규석은 은행에 전화해서 나를 서명인에서 제외하면 내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사부를 통해 나를 해고하면 내 접근 권한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표준 프로토콜에 의존했다. 그는 정문에 의존했다. 그는 고스트 액세스를 잊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나는 문자열을 입력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시의 한 구절과 우리가 처음 산 건물의 GPS 좌표, 그리고 제리미가 첫니를 잃은 날짜를 섞은 것이었다. 규석은 그중 어느 것도 알지 못했다. 인증 중, 접근 허가됨, 관리자 레벨. 화면은 데이터로 넘쳐났다. 청룡개발의 전체 신경계가 내 앞에 열렸다. 이메일, 전신 송금, 장부 기록, 세금 서류, 개인 채팅 기록. 나는 단지 회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결혼 생활의 범죄 현장을 보고 있었다. 나는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몇 개의 파일만 원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원했다. 지난 5년간 규석이 보낸 모든 이메일, 모든 경비 보고서, 케이맨 제도나 스위스로의 모든 전신 송금, 그리고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프로젝트 B라는 이름의 폴더. 그것은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B는 볼인을 의미했다. 나는 폴더를 열었고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규모 횡령이었다. 날짜, 금액, 영수증. 1월 12일, 보린 컨설팅 유한회사로 5천만 원 이체, 보린이의 결혼 전성을 딴 이름이었다. 2월 14일, 티파니 앤코에서 500만 원. 3월 1일, 신라호텔 스위트룸 월세 600만 원. 그는 3년 동안 회사 돈으로 보린이를 첩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유령 회사, 오리온 홀딩스 그룹으로의 이체를 보았다. 오리온의 서명인은 규석이 아니었다. 보린이었다. 그리고 오리온으로 이전되는 자산은 현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등기 권리증이었다. 규석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무담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서서히 내 동생 소유의 회사로 이전하고 있었다. 그는 청룡개발의 속을 파내고 있었고 그와 보린이가 자산을 가지고 떠나는 동안 나에게는 껍데기만 남겨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속이 메스꺼웠다. 이것은 단지 아내로서 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중절도죄였다. 하지만 문서를 훑어보면서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규석은 배우였지,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서명하는 서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과 보린이의 탐욕 속에서 그들은 실수를 했다. 아마추어적이고 조잡한 실수들. 그들은 등기 이전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했다. 나는 PDF 파일에서 다른 문서에서 가져온 내 서명의 어설픈 디지털 복사본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오리옵는 홀딩스 그룹의 운영 계약서에 보린이는 자신의 영구 주소를 기재했다. 그것은 내 주소, 내가 돈을 낸 그 집이었다. 나는 그들을 잡았다. 나는 그들을 완벽하게 잡았다. 하지만 아직 공격할 수는 없었다. 지금 경찰에 가면 규석은 행정상의 실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벌금을 내고 몇 년 동안 소송으로 나를 묻어버릴 것이다. 그에게는 비싼 변호사를 살 돈이 있었다. 나에게는 1만 원이 있었다. 그들이 스스로 목을 매달게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야 했다. 나는 그들이 내가 패배했고 파산했고 구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나는 그들의 파멸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함정을 만들기만 하면 되었다. 프로젝트 B의 디지털 증거는 내 마음속에서 불타올랐고 보린이가 어떻게 내 성역을 침범했는지 정확히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5년 전 청룡개발이 호황을 누리고 내 경계심이 느슨해졌을 때 시작되었다.
보린이는 막 세 번째 이혼을 겪었다. 그녀의 전남편, 도욱이라는 괜찮은 정비사는 그녀가 일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월급을 감당할 수 없는 명품 가방에 썼기 때문에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2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 오스카상을 받을 만한 눈물겨운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 폭력적이었어, 언니.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울부짖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폭력적이라는 것은 그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잘랐다는 의미였다. 갈 곳이 없어. 엄마가 언니가 도와줄 거라고 했어. 10분 후 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은아, 너희 집은 크고 빈 방도 많잖니. 동생 몇 주만 머물게 해줘. 그냥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가족끼리 돕는 거지. 나는 동의했다. 나는 항상 동의했다. 일주일은 6개월이 되었다. 보린이는 내 수영장 옆에서 내 와인을 마시고 내 조경사를 비판하며 하루를 보냈다. 당시 규석은 그녀의 존재에 짜증을 내는 것 같았다. 기생충이야, 소은아. 그가 불평했다. 우리 집을 호텔처럼 여겨. 나는 그녀를 변호했다. 상심해서 그래, 규석 씨. 시간을 좀 줘요. 그러다 요청이 왔다. 나 일자리 필요해. 어느 날 저녁 식사에서 보린이가 선언했다. 지루해. 언니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거의 살해 들릴 뻔했다. 보린아,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 회사야.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는데?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 그녀가 주장했다. 뭐랄까, 고객관계 담당? 파티를 기획할 수 있고, 투자자들과 얘기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은 너무 진지해. 재미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안 돼. 내가 말했다. 그것은 내가 몇 안 되게 단호하게 거절한 경우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강 여사가 개입했다. 그녀는 나와 커피를 마시기 위해 40분을 운전해 왔다. 소은아, 이건 보린이가 책임감을 가질 기회야. 네가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걔는 방황할 거야. 네 소파에서 평생 사는 걸 원하니? 월급을 주고 독립하게 해줘. 규석 씨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규석 씨가요? 얘기해봤어. 강 여사가 말했다. 규석이는 보린이가 회사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알다시피 너는 좀 강렬하잖아, 얘야. 나는 규석과 마주했다. 보린이를 고용하고 싶다고요? 규석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님이 오라, 사교적인 면, 갈라 행사, 자선 행사를 처리할 사람이 필요해. 당신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걔한테 시켜. 비서 월급 주고 집에서 내보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특별행사 이사라는 직책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보린이는 내가 보조해주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획했다. 화려하고 예산을 초과했지만 성공적이었다. 그러다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보린이는 매일 사무실에 오기 시작했는데 비즈니스 복장이 아니라 부적절함의 경계에 있는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왔다. 그녀는 규석의 사무실에서 몇 시간씩 행사 물류에 대해 논의했다. 내가 지나가면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멈췄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나는 불안한 기색을 느끼며 물었다. 그냥 고객에 대한 농담이야. 보린이가 그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는 이해 못해, 소은아. 우리끼리만 아는 농담이야. 그녀는 우리와 함께 비즈니스 점심 식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나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소은아, 당신은 남아서 분기별 예측을 끝내. 보린이랑 내가 개발업자들을 스테이크 하우스에 데려갈게. 당신은 잡담 싫어하잖아. 그리고 나는 정말 잡담을 싫어했다. 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다. 나는 사무실에 남아 책상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숫자를 계산하고 우리 회사의 이익 마진이 건전한지 확인했다. 그동안 내 남편과 내 동생은 마티니를 마시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규석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더 젊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 필요하지도 않은 포르쉐를 샀다. 그는 네트워킹을 위해 늦게까지 밖에 있기 시작했다. 내가 우려를 표하자 강 여사는 나를 무한정 가스라이팅했다. 너 편집증이야, 소은아. 그녀가 꾸짖었다. 규석이랑 보린이가 잘 지내는 걸 기뻐해야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처가를 싫어해. 이건 축복이야. 내 질투심으로 망치지 마. 내 격에 맞지 않아. 질투. 그녀는 나를 미치고 불안정한 하피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이제 노트북의 프로젝트 B 폴더를 보면서
나는 현실을 보았다. 네트워킹 저녁 식사는 데이트였다. 마이애미로의 출장은 휴가였다. 그리고 보리니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은 사실 그의 정부가 되는 대가로 받는 용돈이었다. 뱀은 그저 풀숲으로 기어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문을 열고 안으로 초대하고 따뜻한 우유를 주었다. 그리고 최악은 내 어머니가 그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 여사가 이 일을 중개했다. 그녀는 보리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보리니를 규석에게 밀어붙였다. 그녀는 보리니가 내가 만든 삶을 갖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보리니는 왕국을 가질 자격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세우고 떠날 운명인 건축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는 싸구려 모텔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고통이 나를 현실에 고정시켰다. 알았어. 나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재미있고 무책임한 게임을 하고 싶어? 건축가가 하중 지지벽을 빼버리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자고. 나는 다음 6시간 동안 법의학 회계의 무아지경에 빠졌다. 고스트 액세스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나는 조심해야 했다. 만약 내가 어떤 변경을 하거나 파일을 수정하면 시스템 로그가 IT 이사에게 경고할 수 있었다. 승빈이라는 이름의 그는 예전에는 나에게 충성했지만 지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규석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유령이 되었다. 나는 복사하고 다운로드하고 스크린샷을 찍고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청룡 개발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보리니의 유령 회사로의 이체를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규석은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우리는 금융지구의 새 고층 빌딩 건설팀에 대한 대금이 3개월이나 밀려 있었다. 우리는 2개의 주요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 규석은 보리니에게 돈을 주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내 회사, 내 평생의 업적은 카드로 만든 집이었다. 채권자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30일 안에 파산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나를 벌떡 일어나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규석과 표탐정사무소라는 사설탐정 사이의 이메일 체인이었다. 날짜는 2년 전이었다. 제목, 감시, 대상 심소은. 규석, 증거를 찾아, 뭐든지. 불륜, 약물 남용, 정신 불안정. 혼전 계약서를 피할 근거가 필요해. 표탐정, 마 대표님, 6개월간 미행했습니다. 그녀는 출근하고 식료품점에 가고 어머니 댁에 갑니다. 늦게까지 일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성인입니다. 규석, 더 열심히 찾아보거나 뭐라도 만들어내. 그녀에게 절반을 줄 여유가 없어. 나는 숨을 멈췄다. 2년. 그는 2년 동안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돈을 잃지 않고 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더 최근 이메일. 규석, 증거는 잊어버려. 정신붕괴 각도로 가자. 그녀의 가족이 증언할 거야. 어머니와 동생은 동의했어. 그녀가 과로했고 편집증적이며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거야. 이사회에서 불신임안을 강행할 거야. 그녀가 나가면 최저평가액으로 인수조항을 발동시키는 거지. 강 여사, 제가 소은이가 최근에 변덕스럽고 매우 감정적이었다고 증언할 수 있어요. 걔가 걱정돼요, 규석 씨. 우리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나는 분노의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가운데 화면을 응시했다. 내 어머니, 내 친어머니가, 그녀의 황금아이가 내 남편과 돈을 훔칠 수 있도록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선언하도록 공모하고 있었다. 변덕스러운 걸 원해? 내가 중얼거렸다. 내가 보여주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지렛대가 필요했다. 사기 증거는 좋았지만 법정에서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는 즉각적이고 규석을 공포에 떨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는 세금 신고서에서 그것을 찾았다. 작년에 한 사모펀드 회사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규석은 우리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를 부풀렸다. 그는 임대 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임차인들의 서명을 물리적으로 위조했다. 이것은 단순한 민사 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은행 사기였다. 이것은 징역형이 따르는 연방 중범죄였다. 그리고 대출 서류에는 마규석 CEO가 서명했다. 내 서명은 없었다. 나는 그 주에 이모의 장례식 때문에 출장 중이었고 보린이는 건너뛰었고 규석은 서류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사형 영장에 서명하고도 몰랐던 것이다. 나는 대출 서류를 복사했다. 나는 가짜 임대 계약서를 복사했다. 나는 핵폭탄과 같은 서류 뭉치를 만들었다.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였다.
나는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배가 고팠다. 씻지도 않았고 아드레날린으로 버티고 있었다. 나는 대포폰이 필요했다. 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이 추적하거나 기록을 뽑아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길 건너 편의점으로 걸어가 현금으로 값싼 선불폰을 샀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새 휴대폰을 보았다.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 내 친구들. 대부분 규석과 공유하는 부부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아마 매력적인 규석 편을 들거나 중립을 지킬 것이다. 내 가족은 당연히 아니다. 내 직원들은 너무 위험했다. 나는 강력하고 규석을 싫어하고 전쟁을 벌일 자원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한 남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반이루. 반이루는 서울의 억만장자 부동산 거물이었다. 구시대의 부자 무자비하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다. 3년 전 규석은 용산 개발의 핵심 부지 인수를 놓고 반이루를 이겼다. 규석은 시의원 대 의원에게 뇌물을 주어 부지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이겼는데 이는 내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규석이 내 등 뒤에서 한 짓이었다. 반이루는 부정을 의심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규석을 싸구려 양복 입은 출세주의자라고 불렀다. 규석은 웃어넘겼지만 반이루는 결코 잊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규석의 사기, 특히 반이루에게 그 거래를 잃게 한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반이루에게 간다면 그것은 희박한 가능성이었다. 반이루는 그냥 나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나를 외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서울에서 규석의 법무팀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만큼의 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반이루의 회사인 반석그룹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우리가 경쟁자였을 때 충분히 찾아봤었다. 반석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답했다. 반이루 회장님과 즉시 통화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회의 중이십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심소은이라고 전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마규석이 어떻게 용산 부지 용도 변경을 받아냈는지 알고 있고 그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초 후 깊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심여사,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소? 남편이 자랑하라고 보냈나? 남편은 방금 저를 해고하고 제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의 정보를 제 집에 들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장님. 그를 잿더미로 만들러 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그 불을 쬐러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침묵,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듣고 있소. 반이루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소독해야 할 상처가 하나 더 있었다. 청룡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피하고 있던 파일. 제리미의 신탁기금. 제리미는 나의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규석의 나르시시즘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규석이 제리미의 생일을 잊었을 때 나는 선물을 사서 규석의 이름을 썼다. 규석이 제리미의 축구 경기를 놓쳤을 때 나는 제리미에게 아빠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믿도록 키웠고 그의 아버지가 태만한 자기중심주의자라는 현실을 덮어주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내 가장 큰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제리미를 진실로부터 보호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규석이 거짓말로 그의 충성심을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는 신탁 기금 문서를 열었다. 규석은 최근에 조건을 수정했다. 원래 기금은 대학 졸업을 조건으로 25세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2주 전에 날짜가 찍힌 새로운 조건은 3억 원의 현금 즉시 분배, 2023년형 포르쉐 911의 소유권 이전, 그리고 첨부된 서신이었다. 재림, 아빠, 다음 학기에 휴학하면 엄마가 난리칠 거예요. 규석,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책임자가 아니야, 재림아. 그녀는 널 어린애 취급하지만 나는 널 남자로 대하지. 차 갖고 싶어? 현금 갖고 싶어? 때가 되면 내 편만 들어주면 돼. 변호사들한테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불안정하다고 말해야 해. 재림, 최근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긴 했어요. 규석, 바로 그거야. 그녀는 정신이 나갔어. 우리는 회사를 보호해야 해. 내 편에 서면 내년에 널 인수합병팀 부사장으로 만들어줄게. 학위는 필요 없어. 나처럼 현장에서 배우면 돼. 재림, 부사장이요? 진짜요? 알았어요, 할게요. 제가 뭘 해야 하죠? 나는 그 글자들을 읽었고 내 심장은 그냥 부서진 것이 아니라 먼지가 되었다. 인수합병팀 부사장. 제리미는
경제학 인문 과목에서 낙제하고 있었다. 그는 주말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오까지 자는 데 썼다. 그는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운영할 자격도 없었고 하물며 수백억 원짜리 회사의 부서를 운영할 자격은 더더욱 없었다. 규석은 그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의 자존심을 부추겨 나를 상대로 한 졸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리미,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은 그가 얻지도 않은 포르쉐와 직함을 위해 그의 어머니를 팔아넘겼다. 어젯밤 그가 나에게 보낸 문자가 생각났다. 아빠가 등록금을 끊겠다고 하셨어요. 그는 등록금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쉬운 돈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결제해주던 제리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주류 전문점, 나이트클럽, 온라인 도박클럽, 스트립클럽.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규석은 그를 훈육하는 대신 동맹을 사기 위해 그 나락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 나는 대포폰을 집어들고 망설였다. 그는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소파에 앉아 나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한 소년은 내가 키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창조물이었다. 내가 계속해서 그의 추락을 완화시켜준다면 나는 그를 규석의 부패와 피상적인 세계에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그를 진정으로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추락하게 두는 것이었다. 나는 문자 메시지를 입력했다. 아직 보내지는 않았다. 그냥 쓰고 커서를 응시했다. 제리마, 이메일 봤어. 차도 받고. 넌 쉬운 길을 택했지만 그 쉬운 길은 함정이야. 내 아버지가 널 다 이용하고 나면 나처럼 널 버릴 거야. 나는 네가 이 어려운 길을 통해 배우도록 내버려둘 만큼 널 사랑해. 행운을 빌어, 부사장님. 나는 초안을 저장했다. 눈물을 닦았다. 급여 시스템으로 이동했다. 나는 3년 동안 사무실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올라있던 인턴 급여 명단에서 제리미를 제거했다. 신탁기금은 건드릴 수 없었다. 이제 규석이 통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건드릴 수 있었다. 제리미는 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는 보험, 부양가족 제거, 마제림, 사유. 더 이상 전일제 학생 아님. 그것은 치사하고 사소했지만 21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고쳐주지 않은 것이었다. 내 전화가 진동했다. 바니루와의 미팅 주소였다. 포시즌스 호텔 라이브러리 라운지. 1시간 후 혼자 오시오. 나는 노트북을 닫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했다. 머리를 정돈하려고 애썼다. 정장은 구겨졌지만 털어냈다. 립스틱을 한 겹 발랐다. 나의 갑옷.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피곤해 보였지만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새끼를 잃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어미처럼 보였다. 불안정한 걸 원해. 마규석? 나는 내 모습에 말했다. 내가 지진을 보여줄게. 나는 남편을 연방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담긴 노트북 가방을 든 채 집에서 도망쳐 나온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포시즌스 호텔에 들어섰다. 도엄에는 나를 회의적으로 쳐다봤다. 이곳은 오래된 돈, 오래된 원한, 그리고 마호가니 냄새가 났다. 바니루가 지배하는 세계였다. 나는 그를 라이브러리 라운지에서 찾았다. 그는 가죽 안락의자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65세였고 은발이었으며 닦은 부싯돌 같은 눈을 가졌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심 여사, 바니루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꼬리말이 아니군. 기분도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머리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산부지 얘기를 꺼냈었지. 바니루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증거가 있다고 했소.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의례적인 인사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는 모텔방에서 정리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3년 전 규석은 용산부지를 놓고 회장님을 이겼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가 대시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의심하셨죠. 맞았습니다. 바니루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 송금 내역입니다. 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대매니지먼트라는 유령 회사로 5천만 원. 그리고 여기 규석과 대의원 사이에서 신속한 용도 변경 수수료에 대해 논의한 이메일입니다. 규석은 허술했어요. 그는 초기 접촉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습니다. 바니루는 문서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주위의 공기는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왜 이걸 이제 와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요? 당신은 COO였잖소. 당신도 이 거래로 이익을 봤을 텐데.
몰랐습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규석은 이중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제 계좌를 동결시키고 제 동생을 제 침대에 들인 후에 어젯밤에 발견했습니다. 반이루가 고개를 들자 놀라움의 기색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자기 동생을? 그리고 제 어머니는 그들을 응원하고 있죠.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완전한 가족 상봉인데 저만 초대받지 못했어요. 나는 숨을 골랐다. 회장님, 저는 잡담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규석은 저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조된 대출 서류에 제 서명을 도용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룡 개발을 불타는 폐허로 만들 겁니다. 제가 그것을 구하는 걸 원하십니까? 반이루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는 그를 묻는 것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대가로 용산부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오. 규석은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고 건설 대출금을 곧 연체할 겁니다. 만약 지금 회장님께서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한 브리지론을 제공하는 백기사 투자자로 나서신다면 그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는 절박하니까요. 그리고 대출 계약서에 보증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가 연체하면 제가 실제 숫자를 알고 있으니 그는 분명히 연체할 겁니다. 회장님께서 자산을 가져가시는 거죠. 특히 용산부지 등기 권리증을요. 반이루는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침묵은 길고 팽팽하게 이어졌다. 그러다 그의 얼굴에 느린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다른 포식자를 알아본 포식자의 미소였다. 복수심에 불타는군. 안 그런가? 반이루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효율적인 겁니다. 내가 정정했다. 규석은 제가 구석에서 울고 있을 경멸받는 아내라고 생각하겠죠. 그가 모르는 건 제가 그의 사업 계획서를 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이루가 내 노트북을 닫고 나에게 다시 밀어주었다. 마음에 드는군, 심소은. 배짱이 있어. 규석은 항상 공작새 같았지. 깃털만 화려하고 날지는 못하는. 하지만 당신은 매야.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내 법무팀장에게 전화하겠소. 서울 최고의 소송 변호사지. 그가 당신의 이혼 소송을 대리할 거요. 무료로. 우리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안도감에 휩싸여 속삭였다. 그리고 심소은 반이루가 단호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시오. 이걸 시작하면 우리는 그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요. 자비는 없어. 그가 울며 빌어도 다시 받아주지 마시오. 그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규석이 내 반지를 가져갈 때 지었던 비웃음을 생각하며 말했다. 그는 비명을 지를 겁니다. 반이루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자, 이제 시간 단위로 요금을 받는 곳이 아닌 호텔방을 잡아주겠소. 잠도 못 자고 전쟁을 계획할 수는 없지. 그날 밤 나는 반석그룹이 비용을 대준 신라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잤다. 나는 오랫동안 목욕을 하며 모텔의 때를 피부에서 씻어냈다. 깨끗하고 시원한 시트 사이에 누워있자 내 안에서 깊은 변화가 느껴졌다. 20년 동안 나는 해결사였다. 나는 규석의 실수를 무마하고 그의 뒷수습을 하고 그를 멋지게 보이게 만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였다. 이제 나는 용매가 될 것이었다. 나는 그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이었다. 나는 대포폰을 집어들고 반이루에게 한 단어의 문자를 보냈다. 준비. 3일 후 함정은 설치되었다. 반이루의 변호사, 우성현이라는 무섭도록 침착한 남자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법적 기만의 걸작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항복처럼 보였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마규석이 집을 소유한다. 마규석이 청룡개발의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한다. 심소우는 내가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7억 원의 일시금을 받는다. 심소우는 향후 위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무너지고 현금에 절박해져서 그냥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규석은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만족시켰다. 하지만 60페이지 분량의 문서 깊숙한 곳, 14조 시양 4호의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다.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혼인기간 중 미공개된 범죄 행위, 사기 또는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서명 후 24개월 이내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본 계약 전체는 무효가 된다. 그러한 경우 회사 주식 100%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비위반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규석은 세부 사항을 절대 읽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그 일을 시켰지만 그의 변호사 박필수는 게을렀다. 내가 그의 청구서를 지불했었기 때문에 알았다. 박 변호사는 계약서를 훑어보고 합의금, 위자료 같은 큰 숫자만 확인할 것이다. 그는 일반적인 책임 조항 문구 속에 숨겨진 특정 귀속 조항을 찾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규석과 그의 변호사를 만났다. 나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 낡은 스웨터를 입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했다. 패배한 여자의 이미지를 팔아야 했다. 규석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 그는 새 이탈리아 정장을 입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다. 아마 보리니가 준 선물일 것이다. 어디 구멍에서 기어 나왔나 보네. 규석이 앉으며 비웃었다. 서명할 준비가 됐으면 좋겠군. 소은아, 보린이랑 나는 청첩장을 주문해야 하거든. 그냥 수표나 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떠나고 싶어요, 규석 씨. 더 이상 당신과 싸울 힘이 없어요. 규석이 박 변호사를 보며 웃었다. 거봐요. 항복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에 배짱이 없는 여자예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표준 합의서입니다. 심여사. 7억 원과 깨끗한 시작을 가지고 떠나시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펜을 집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일부는 연기였고, 일부는 순수한 아드레날린이었다. 제리미는요?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제리미는 나랑 있을 거야. 규석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제 내 부사장이야. 네 잔소리 없이 함께 제국을 건설할 거라고.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을 삼켰다. 알았어요. 잘 돌봐줘요. 그 망할 서류에 서명이나 해, 소은아. 나는 20년의 노력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줄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그러자 규석이 서명했다. 그는 과시하듯 크고 오만한 마자를 그렸다.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폴더를 닫으며 말했다. 수표는 내일 당신 계좌로 송금될 겁니다. 규석이 일어나 재킷 단추를 잠갔다. 그가 나에게 보낸 비웃음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있잖아, 소은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넌 항상 이런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빡빡했어. 가서 농장이나 운영하든지 좋은 사서나 찾아봐. 안녕히 계세요, 규석 씨. 나는 속삭였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동안 규석이 박 변호사와 웃는 소리를 들었다. 생각보다 쉬웠네요. 해변 별장은 달라고 하지도 않던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웃음소리를 차단했다. 나는 금속벽에 기대어 길고 느린 숨을 내쉬었다. 나는 서명했다. 독소 조항은 활성화되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사기를 증명하는 것뿐이었고 나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제시할 적절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결혼식보다 더 좋은 무대가 어디 있겠는가. 규석과 보린이는 날짜를 발표했다. 3주 후였다. 서두른 결혼식이라고 했다. 그들은 봄갈라 시즌 전에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싶어 했다. 3주. 그것이 나의 시간표였다.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와 반이루의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 서명했소? 반이루가 뒷좌석에서 물었다. 서명했어요. 나는 마침내 진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7억 원에 제 침묵을 샀다고 생각하겠죠. 그는 방금 자신의 전 인생을 넘긴 거예요. 반이루가 나에게 탄산수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건축가를 위하여. 철거를 위하여. 내가 답했다. 다음 3주는 자학의 연속이었다. 나는 규석과 보린이가 서울 전역에 그들의 승리를 과시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어야 했다. 나는 결혼전성을 사용해 강북의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아파트를 얻었다. 나는 반이루의 회계감사팀과 함께 사건을 구성하며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내가 훔친 원시 데이터를 법적 망치로 바꾸고 있었다. 매일 밤 나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고문했다. 보린이의 인스타그램은 사치의 분출구였다. 새 컨버터블 벤츠 사진. 미래의 남편이 날 너무 아껴줘요. 축복, 새 출발. 촌스러운 금색 벽지로 재단장된 내 식당 사진. 낡은 것은 가고 화려함이 오다. 드디어 이 집을 내 집처럼. 그건 상처가 되었다.
내가 지은 집에서 그녀가 내 흔적을 지우는 것을 보는 것.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게시물은 내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강 여사는 그들 셋, 규석, 보린이, 그리고 자신이 테이스팅 메뉴 저녁 식사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이랬다. 드디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가족. 내 아름다운 딸 보린이와 멋진 사위 마규석이 너무 자랑스럽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승리한다. 진정한 사랑. 그녀는 화려한 식탁에 앉기 위해 큰딸을 팔아넘겼다. 그리고 제리미는 소셜미디어에서 조용했지만 나는 아직 규석이 찾지 못한 보조 계좌에서 신용카드 알림을 보았다. 노블맨 리쿼 40만 원. 캐피탈 나이트클럽 1 500만 원. 보석 보증금 50만 원. 내 아들은 자유낙하 중이었다. 규석은 그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를 방탕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구하고 싶었지만 바니루가 나를 막았다. 구해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구할 수 없소. 심소은. 바니루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자기 편을 선택했소. 불이 꺼졌을 때 그 편이 진정 어떤 모습인지 보게 놔두시오.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팔다리를 자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한편 회사는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내 스파이인 회계팀의 사라와 프로젝트 관리팀의 재선이 매일 업데이트를 해주었다. 규석 대표님은 몇 주째 오후 2시 이후에 사무실에 계신 적이 없어요. 사라가 썼다. 보린 씨에게 회사 리브랜딩을 맡겼어요. 로고를 핑크와 골드로 바꾸고 싶어 해요. 핑크와 골드요, 이사님. 상업용 부동산 회사에 하이랜드 현장 계약업체들이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선이 보고했다. 규석 대표님은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말했지만 아닙니다. 그는 건설 자금을 결혼식장 비용으로 썼어요. 불타게 놔둬.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해. 대금 지급을 미루라고 지시한 이메일을 저장해둬. 결혼식은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장소였다. 보린이는 투자자, 정치인, 지역, 유명 인사 등 300명을 초대했다. 그들은 서울의 새로운 파워 커플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싶어 했다. 그들은 관객을 원했다. 좋아. 나는 사라가 나를 위해 구해준 청첩장을 보며 생각했다. 볼거리를 원해? 내가 볼거리를 주지. 결혼식 이틀 전, 나는 마지막 지렛대를 얻었다.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였다. 내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여보세요? 소은 씨, 저예요. 도옥입니다. 도옥, 보린이의 전남편. 그녀가 피를 빨아먹었던 그 정비사. 도옥 씨, 나는 놀라서 말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들이 당신한테 한 짓 역겨워요. 제가 뭘 좀 가지고 있어요. 도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보린이가 저를 떠날 때 차고에 서류 상자를 하나 두고 갔어요.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훑어봤어요. 소은 씨, 걔가 3년 전부터 당신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당신 집에 머물 때 개설했어요? 우편물을 가로챘고요. 한도까지 다 쓰고 명세서를 숨겼는데 제가 추심 기관 편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규석한테서 온 편지도 찾았고요. 규석한테서요? 네, 그가 카드 중 하나를 갚아줬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번 건은 내가 막았지만 더 조심해야 해. 소은이가 신용보고서에서 이걸 보면 우리 둘 다 죽어. 계획대로 해. 2년만 더 버티면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야. 2년. 시간표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규석은 내가 그녀를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주는 동안 내 신분과 돈을 훔치기 위해 내 동생과 공모하고 있었다. 도옥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상자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가는 중이에요. 그가 말했다. 도옥이 그 상자를 나에게 건넸을 때 나는 마지막 자물쇠가 잠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약탈적인 음모였다. 계산되고 사악했다. 나는 규석의 손편지를 보았다. 2년만 더 버티면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야. 나는 그 편지를 금고에 잠갔다. 고마워요, 도옥 씨. 내가 말했다. 지옥을 맛보게 해주세요, 소은 씨.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그럴 계획이에요. 내가 답했다. 지옥 전체를 맛보게 해줄 계획입니다. 결혼식 전날 나는 위험한 일을 했다. 제리미를 만나러 갔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바니루는 반대했지만 나는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이기 이전의 어머니였다. 나는 그에게 가라앉는 배에서 내릴 마지막 기회를 줘야 했다.
나는 규석이 회사 자금으로 사준 그의 새 펜트하우스 밖에서 기다렸다. 오전 11시, 제리미는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디자이너 선글라스와 내 첫 차보다 비싼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었다. 제리마, 내가 불렀다. 그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나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제 저 스토킹 하시는 거예요? 스토킹 하는 거 아니야. 널 구하려는 거야. 구원 따위 필요 없어요. 그가 포르쉐를 향해 걸어가며 쏘아붙였다.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방금 저를 남부지역 포트폴리오 책임자로 임명하셨다고요. 제리마, 내 말 좀 들어. 내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회사는 파산 직전이야. 그는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훔치고 있어. 그는 널 방패로 쓰고 있는 거야. 국세청이 들이닥치면 그리고 그들은 올 거야. 내 이름이 서류에 있어. 제리미가 웃었다. 그것은 공허하고 부서지기 쉬운 소리였다. 그냥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기고 있고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질투하는 거라고요. 지금 어디 허름한 데서 살고 계시죠? 아빠가 그러시던데. 나는 현실에 살고 있어. 내 목소리가 절박했다. 제리마. 제발 내일 결혼식에 가지 마. 그냥 아프다고 해.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 그냥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 옆에 서 있지만 마. 언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결혼식 망치실 거예요? 소란 피우실 거냐고요? 정말 한심해요, 엄마. 아빠가 엄마가 망치려고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가 나를 한심하다고 불렀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나는 그것을 억눌렀다. 제리마, 나를 봐. 내가 널 키웠어. 나는 널 알아.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친절하고 똑똑해. 너는 도둑이 아니야. 난 도둑이 아니에요. 그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전 아빠처럼 사업가라고요. 네 아빠는 사기꾼이야. 내가 소리쳤다. 그리고 보린이는 기생충이고 네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도 함께 가라앉을 거야. 제리미가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냈다. 경비원 부를 거예요. 저리 가세요. 그는 차에 타서 공격적으로 엔진 소리를 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그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내일 오지 마세요, 엄마. 아무도 엄마를 원하지 않아요. 엄마는 과거라고요. 나는 그가 운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다시 부서졌지만 이번에는 더 깨끗하게 부서졌다. 나는 노력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뿌리쳤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바니루가 마지막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소? 그가 내 얼굴을 보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물었다. 끝났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완전히 세뇌됐어요. 그럼 어려운 길을 통해 배우게 되겠지. 바니루가 말했다. 내일 준비는 됐소? 프로젝터 접속 코드는 확보했고 경찰에게는 브리핑을 마쳤소. 민 형사가 저녁 8시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요. 네, 바니루가 나에게 옷 가방을 건넸다. 그럼 이게 필요할 거요. 나는 가방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정장이 있었다. 광분하고 절망적인 전처의 드레스가 아니었다. 매끄럽고 맞춤 제작된 검은색 턱시도였다. 이브생 로랑. 강력하고 우아하고 엄격했다. 갑옷을 입으시오, 심소은. 바니루가 말했다. 내일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오. 당신은 집행관이오. 나는 옷감을 만졌다. 시원하고 매끄러웠다. 고마워요, 바니루 회장님. 좀 쉬시오. 그가 말했다. 긴 밤이 될 테니. 나는 쉬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규석과 보린이가 지금쯤 서약을 연습하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자신들이 모든 것을 빠져나갔는지 웃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년만 더 버티면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야. 그들은 2년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일 새로운 마규석 부부는 아주 다른 종류의 피로연을 갖게 될 것이다. 결혼식 아침은 회색빛 구름이 낀 날이었다.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르기에 완벽한 날이었다. 나는 아침 내내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했다. 우리는 시간을 완벽하게 맞췄다. 그것은 보린이가 2천만 원을 들여 의뢰한 그들의 사랑 이야기, 비디오 몽타주 직후에 시작될 것이었다. 오후 6시, 하객들이 신라 호텔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바니루가 볼룸에 설치한 카메라의 라이브 피드를 지켜봤다. 그는 그 호텔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접근 권한을 얻는 것은 사소한 일이었다. 역겨울 정도로 호화로웠다.
방은 크리스탈과 수천 송이의 분홍색 장미로 뒤덮여 있었다. 규석과 보린이가 얽혀 있는 얼음 조각상이 있었다. 나는 어머니 강여사가 하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이에 맞지 않는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네, 정말 멋지죠? 나는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촌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천생연분이에요. 소은이? 아, 불쌍한 소은이는 규석의 성공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지금 좀 쉬고 있어요. 규석을 보았다. 그는 긴장했지만 의기양양해 보였다. 그는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며 자비로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린이, 그녀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맞춤 베라왕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내 회사가 지불한 다이아몬드였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인정해야 했다. 아름답고 썩어 빠졌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들이 서약을 교환하는 것을 들었다. 모든 일에 당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규석이 보린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평생을 바칠 것을 약속해요. 보린이가 속삭였다. 나는 위층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거짓말. 나는 속삭였다. 모든 단어가 거짓말이야. 준비됐소? 바니루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다. 신호는 살아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피드를 탈취합니다. 기술자가 확인했다. 아직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축사를 기다려요. 모두가 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을 때까지요.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샴페인이 흐르고 있었다. 규석이 연설을 하기 위해 일어섰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보린이의 손을 잡고 우렁차게 말했다. 이것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죠. 때로는 진정한 운명을 찾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군중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지만 몇몇 불편한 시선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스캔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오픈바가 고급인 한 신경 쓰지 않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아내 보린에게 규석이 계속했다. 당신은 나의 뮤즈, 나의 반석, 나의 모든 것이요. 내 전화가 진동했다. 신호였다. 지금 내가 말했다. 볼룸 아래에서는 비디오 몽타주를 위해 조명이 어두워졌다. 감상적인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요트, 파리, 해변에서의 규석과 보리니의 사진이 헤드테이블 뒤에 거대한 화면에 스쳐 지나갔다. 군중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일어나서 턱시도 재킷을 매만졌다. 나는 스위트룸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쇼타임이군. 바니루가 내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19. 내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북처럼 느리고 무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로비층에서 열렸다. 민 형사와 2명의 제복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심소은 씨, 형사가 물었다. 네, 영장은 확보했습니다. 준비되시면 저희도 준비됩니다. 5분만 주세요. 내가 말했다. 수갑을 채우기 전에 그들이 이걸 보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볼룸 문으로 걸어갔다. 나를 막기 위해 규석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섰다. 손님, 여긴 개인 행사입니다. 바니루가 내 뒤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의 소유주요. 비키지 않으면 내일 일자리를 찾게 될 거요. 경호원들은 망설이다가 바니루를 알아보고 즉시 물러섰다. 나는 이중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서는 음악이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화면의 비디오는 에펠탑 앞에서 키스하는 규석과 보린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다 화면이 깜빡였다. 음악이 피드백 소음과 함께 끊겼다. 방은 조용해졌다. 거대한 화면에서 낭만적인 이미지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간결한 스프레드시트, 빨간 숫자들, 그리고 문서 하나가 나타났다. 신용카드 명세서. 이름, 신보린.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124번 길. 내 집. 구매, 다이아몬드 반지. 티파니 앤코. 500만 원. 결제. 청룡개발법인 계좌. 군중 속에서 수근거림이 일었다. 저게 뭐야, 보린. 보린이가 일어섰다. 규석 씨, 어떻게 좀 해봐요. 피드 끊어요. 규석이 시청각 부스를 향해 소리쳤다. 꺼. 하지만 부스 안의 기술자는 우리 사람이었다. 그는 끄지 않았다. 그는 볼륨을 높였다. 그리고 내 미리 녹음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안녕 규석. 안녕 보리나.
가족 상봉을 원했지. 모두가 너희의 결합을 목격하길 원했잖아. 자, 이 결합이 실제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자. 모든 머리가 휙 돌아갔다. 화면이 아니라 방 뒤쪽으로. 웅장한 볼륨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300쌍의 눈이 의자에서 돌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갔다. 내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또각거렸다. 검은 턱시도는 나를 분홍색 꽃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자처럼 보이게 했다. 규석은 헤드 테이블에서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보린이는 가슴에 냅킨을 움켜쥐고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내 어머니 강 여사는 뇌졸중이라도 일으킬 것 같았다. 소은아. 규석이 속삭였고 마이크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잡아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헤드 테이블 바로 앞 댄스 플로어 중앙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 세상이었던 사람들, 이제는 무대 위에 작곡업에 질린 인형들. 축사를 하러 왔어요. 내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눌렀다. 그들 뒤에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규석과 사설 탐정 사이의 이메일 체인이었다. 규석, 더 열심히 찾아보거나 뭐라도 만들어내. 그녀에게 절반을 줄 여유가 없어. 군중은 숨을 헐떡였다. 나는 투자자들, 규석이 존경하고 필요로 했던 남자들이 몸을 기울여 격렬하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꺼! 규석이 DJ 부스를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다. 경비, 저 여자 끌어내. 앉아 마규석. 반이루의 목소리가 입구에서 우렁차게 울렸다. 내 범죄 목록에 폭행을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규석은 얼어붙었다. 그는 반이루를 보았다. 그는 출구 옆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는 경찰을 보았다. 이건 가짜야. 보린이가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다. 쟤는 질투하는 거야. 시스템을 해킹했어. 쟤는 미쳤어. 미쳤다고? 나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다.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다. 용산 프로젝트를 위한 위조된 대출 신청서. 내 서명이 어설프게 붙여진 그 서류. 문서 위조가 미친 짓이니? 보리나?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은행 사기가 미친 짓이야? 그건 연방교도소에서 몇 년형이야. 그리고 훔친 자금을 받는 유령 회사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알아? 나는 다시 눌렀다. 오리온 홀딩스 그룹. 소유주. 신보린. 나는 그녀를 가리켰다. 넌 그냥 정부가 아니야. 넌 운반책이야. 규석은 30억 원을 세탁하는데 널 이용했어. 그가 그 얘기 해줬니? 국세청이 찾아올 때 내 서명을 찾아올 거라고 말해줬냐고? 보린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규석을 쳐다봤다. 규석 씨, 당신이 세금 최적화라고 했잖아요. 합법이라고 했잖아요. 닥쳐 보린. 규석이 쉿소리를 냈다. 오, 그를 막지 마세요. 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설명하게 놔둬요. 우리 어머니를 실제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설명하게 놔두라고요. 클릭. 이메일이 나타났다. 제목, 그 늙은 여사. 규석, 그냥 강 여사한테 펀드에서 수표 한 장 더 끊어줘. 그 늙은 여사는 탐욕스러워. 우리가 걔 아파트 비용만 내주면 소은이를 계속 어둠 속에 둘 거야. 리모델링 예산 때문에 자기 딸도 팔아먹을 여자라고. 강 여사는 흐느낌 반, 숨막히는 소리 반의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일어섰고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샴페인 잔을 넘어뜨렸다. 규석 씨, 당신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했는데, 내가 당신 편을 들고 내 딸을 배신했는데. 그리고 뭘 얻으셨어요, 엄마? 나는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곧 범죄 현장이 될 결혼식의 한 자리요. 규석은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광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투자자들이 걸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웨이터들이 멈춰서서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끝을 보았다. 너 합의서에 서명했잖아. 그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서명했잖아. 모든 걸 포기했잖아. 회사는 건드릴 수 없어. 14조. 내가 간단히 말했다. 독소 조항. 네가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고 모든 것, 집, 회사, 자산은 나에게 귀속돼. 규석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제리마. 나는 테이블 끝에 유령처럼 하얗게 질려 앉아있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리미가 나를 겁에 질린 채 쳐다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 화면을 보았다.
부사장이요? 진짜요? 알았어요. 할게요. 사업가가 되고 싶었지. 제리마?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첫 번째 교훈이다. 파트너를 신중하게 검토해라. 나는 리모컨을 마지막으로 한 번 눌렀다. 비디오가 재생되었다. 회사 주차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이틀 전 규석이 보린이와 말다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규석, 반이로 돈만 받으면 저 녀석은 버려. 제리미는 짐이야. 세금 빚만 남기고 모나코로 뜨는 거야. 걘 자기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를 만큼 멍청해. 볼룸은 조용해졌다. 제리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 속의 영웅 숭배는 사라지고 파괴적인 이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빠, 제리미가 속삭였다. 저를 버리려고 하셨어요. 규석이 더듬거렸다. 제리마, 아니야. 난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맥락 없이 편집된 거야. 저를 멍청하다고 하셨어요. 제리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짐이라고 하셨다고요. 제리마, 앉아. 규석이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며 명령했다. 제 말 듣지 마. 제리미는 앉지 않았다. 그는 샴페인 잔을 집어들어 규석의 얼굴에 던졌다. 당신이 미워. 제리미가 소리쳤다. 미워. 혼돈이 일어났다. 강 여사는 흐느껴 울었다. 보린이는 과호흡을 했다. 규석은 얼굴에서 샴페인을 닦아냈고 물에 빠진 생쥐 같았다. 나는 리모컨을 내렸다. 프레젠테이션은 끝났다. 나는 민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방으로 들어왔다. 하객들은 홍해처럼 갈라졌다. 마규석 씨, 형사가 선언했다. 은행 사기,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신보린 씨, 공모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경찰관이 그녀의 손목을 잡자 보린이가 비명을 질렀다. 난 몰랐어요. 난 그냥 약혼녀일 뿐이에요. 그가 시켰어요. 판사한테 가서 말해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규석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응시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는 나와 눈을 마주쳤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그가 쏘아붙였다. 이독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마녀 같은 년.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그의 두려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섰다. 내가 망친 건 아무것도 없어, 마규석. 내가 얼어붙은 호수처럼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불을 켰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 당신은 그저 불 켜진 방에서 잡힌 바퀴벌레일 뿐이고. 그들은 그를 끌고 갔다. 결혼식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유일한 소리는 강 여사의 울음소리뿐이었다. 나는 헤드 테이블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다. 케이크는 손대지 않았고 꽃은 완벽했다. 환상은 파괴되었다. 나는 바니루에게 돌아섰다. 이제 제 일은 끝난 것 같네요. 훌륭했소. 바니루가 내 팔을 내밀며 말했다. 정말 훌륭했어. 우리가 걸어나갈 때 나는 울고 있는 어머니나 충격에 빠진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직은. 그들은 자업자득이었다. 오늘 밤 그들은 그 침대에서 자야 했다. 결혼식 후 며칠간은 언론의 서커스였다. 서울일보는 일면에 서약 대신 수갑, 부동산 거물재단에서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증거가 스스로 말하게 두었다. 3일 후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이 범죄 현장으로서의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내가 설계한 방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보린이의 물건이 너추에 널려 있었다. 촌스러운 옷, 싸구려 잡지, 반쯤 빈 와인병들. 나는 청소업체를 불렀다. 모두 버려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을요. 시트를 태우고 매트리스를 바꾸세요. 나는 내 삶에서 그녀의 DNA를 문질러 없애고 싶었다. 규석은 보석이 기각되었다. 판사는 녹화된 모나코 계획 때문에 그를 도주 위험 인물로 간주했다. 그는 이탈리아 정장 대신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서울 구치소에 있었다. 보린이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내 어머니가 퇴직금을 해지하여 아기를 빼내기 위해 지불했다. 하지만 보린이는 자유롭지 않았다. 그녀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옥 가는 된장녀로 인터넷에 도배되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갰다. 그녀는 내 현관에 서서 떨고 있었다. 소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강 여사님.
나는 문을 막으며 말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너무 춥구나. 하실 말씀은 거기서 하세요. 그녀가 몸을 떨었다. 소은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린이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걘 그냥 어린애야.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 규석이가 걔를 조종한 거야. 보린이는 40살이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내 남편과 자고 있다는 걸 알았고, 내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류에 서명도 했고요. 내 동생이잖아. 강 여사가 울부짖었고, 그녀의 슬픔은 익숙한 가족의 독설로 변했다. 걔를 감옥에 가게 할 수는 없어. 고소를 취하해야 해. 검사한테 오해였다고 말해. 오해가 아니었어요. 중범죄였죠. 네가 이렇게 하면 강 여사가 쉿소리를 냈다. 너는 내 딸도 아니야. 네가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나는 웃었다. 가볍고 자유로운 소리였다. 강 여사님, 당신이 20년 전에 보린이는 공주, 나는 하녀라고 결정했을 때 이 가족을 파괴했어요. 사과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또다시 해결해달라고 부탁하러 오신 거죠. 보린이가 자유롭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희생양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걘 연약하잖아요. 걔는 중범죄자예요. 그리고 당신은 공범이고요. 규석이 당신에게 써준 수표 봤어요. 컨설팅 비용. 당신은 그들이 저를 조종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강 여사는 창백해졌다. 당신을 고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 여사님. 내가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머그샷을 보는 수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보린이에게 부탁하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 아, 잠깐. 걔 파산했지. 나는 그녀의 얼굴에 문을 쾅 닫았다. 보안 카메라로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녀는 걸어갔다. 아팠다. 물론 아팠다. 하지만 그것은 가시를 뽑는 고통이었다. 날카롭고 그리고 안도감 그리고 재림이가 있었다. 그는 전화하지 않았다.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당국이 펜트하우스와 포르쉐를 압수했기 때문에 그가 친구 집 소파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기다렸다. 나는 그가 자신의 조건으로 나에게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2주 후, 그는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는 끔찍해 보였다. 살이 빠졌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선글라스도 거만한 태도도 없었다. 엄마, 그가 문간에서 물었다. 나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안녕, 제리마. 그는 들어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죄송해요. 그가 속삭였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가 저를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대학보다 낫다고 했어요. 엄마가 저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를 믿었지. 일하는 것보다 쉬웠으니까.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네. 그가 눈물이 청바지에 떨어지는 것을 인정했다. 비디오 봤어요. 저를 짐이라고 불렀어요.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전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그는 눈을 닦았다. 차도 뺏겼고 돈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아들을 보았다.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에게 수표를 써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건축가였다. 그리고 금이 간 기초 위에 튼튼한 구조물을 지을 수는 없다. 사랑한다, 제리마. 내가 말했다. 하지만 돈은 주지 않을 거야. 그는 겁에 질린 채 쳐다보았다.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모르겠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제발요. 이게 조건이야. 나는 2장의 종이를 책상 건너편으로 밀었다. 이건 학자금 대출 신청서고, 이건 피닉스 부동산 우편실 지원서야. 최저임금,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야. 야간에 학위를 마치고, 우편실이요? 그가 놀라서 물었다.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네가 남자가 되고 싶다면, 제리마, 내 힘으로 얻어내야 해. 규석은 널 사기 위해 물건을 줬어. 나는 네가 스스로를 세울 수 있도록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그는 서류를 보고 나를 보고 내 눈 속의 결의를 보았다. 천천히 그는 손을 뻗어 펜을 잡았다.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일 할게요. 좋아. 내가 말했다. 인사팀 사라 씨에게 보고해. 사원증을 줄 거야. 늦지 마. 그는 일어섰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정말 무서우세요.
그가 목소리에 약간의 감탄을 담아 말했다. 알아. 내가 미소 지었다. 이제 일하러 가. 재판은 짧았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마규석은 20년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8년의 연방교도소형과 배상금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회색빛으로 지쳐 보였다.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보린이는 사기 혐의로 3년형의 플리바겐을 받았다. 판사의 망치가 떨어지자 그녀는 흐느껴 울며 갤러리에 있는 강 여사를 보며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좀 해봐. 하지만 강 여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 여사는 용돈과 자존심을 잃고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며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뒷줄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평화를 느꼈다. 장부가 마침내 바로잡혔다. 에필로그. 1년 후 나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40층 사무실에 있었다. 내 뒤 벽에 피닉스 부동산 간판은 세련된 은색과 파란색이었고 분홍색의 흔적은 없었다. 회사는 번창하고 있었다. 우리는 방금 바니루와 용산 부지 거래를 마쳤다. 그것은 고급 콘도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택과 커뮤니티 센터를 특징으로 하는 복합 용도 개발이 될 것이었다. 내 전화가 진동했다. 재림이라고 떴다. 엄마, 방금 경제학 기말고사 끝났어요. 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편실 팀이 이번 주에 분류 효율을 15% 향상시켰어요. 월급 인상되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너무 서두르지 마. 하지만 오늘 저녁 7시에 저녁은 내가 살게. 제리미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는 피곤하고 돈이 없었고 겸손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려고 했던 캐리커처가 아니라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문에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바니루가 샴페인 한 병을 들고 들어왔다. 기념일 축하하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서커스를 불태운 날 말이오. 마치 평생 전의 일 같아요. 내가 잔을 받으며 말했다. 알고 있소? 바니루가 내 책상에 기대며 말했다. 규석이가 감옥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소. 그 옛날 유령 회사들의 자기 지분을 사줄 수 있는지 묻더군. 영치금이 필요하대. 뭐라고 답하셨어요? 나는 CEO하고만 사업한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 CEO는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쁘다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았다. 나는 남편을 잃었다. 나는 동생을 잃었다. 나는 어머니를 잃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찾았다.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해결사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건축가 심소은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마침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겪기 쉽지 않았지만 제 여정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의 해로운 사람들에게 맞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럴 가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항상 혈연은 아닙니다.